네, 자, 내년을 앞두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인데 왜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틀 후면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문제, 우리 경제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잇따라 좀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좀 많다는 거겠죠? 네. 네. 한국 경제 설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올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 수장이 좀 이렇게 교체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한국 경제 설명회보다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또 우리나라의 그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국 경제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요청은 과거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있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특별히 한국 경제 설명회를 요청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 증권사가 그다음에 금융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 궁금증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요청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요청을 해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으냐 하는, 그래서 20년 전에도 외환위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경제수장이었던 강경식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국 위기 조짐 속에 사실 펀더멘탈이 괜찮다 해서 그 유명한 펀더멘탈이 있는데요. 이것이 20년 후에 다시 나온다. 과연 지금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아직 경제수장은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장하성 정책시장은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기획재정부가 사실 그 4월 이후에 경기 침체 논쟁 속에서도 경기가 여전히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이 점을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20년 만에 그 처음으로 나오는 것도 눈에 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의 이렇게 사실 국정운영 목표 양대 목표가 있죠. 소득주도 성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성장은 대체로 공감대하고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홍남기 2기 경제팀에서 상당히 주목할 사항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이슈 관련해서 아주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옵니다. 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노조가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대통령 위에까지 군림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래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사청문회조차도 노동자 단체에서 하겠다 하는, 참여연대에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질질 끌려가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이런 것이 이게 노동자에 의해서 한국계가 법도 무시하고 권력도 무시하고 이렇게 될 때는 소위 말하는 애너키 문제, 무정부 문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선 가장 이렇게 촛불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한다. 네. 저는 여기서 같이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궁금한 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역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이 되는 것이 한국은 대규모 경상수지국자인데 왜 금리 인상 논의하느냐. 이게 일본 경제에 빗대서 과거 1990년대 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장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경상수지국자, 경기 침체 속에 대규모 경상수지는 왜 금리 인상을 하느냐 하는 이 논의에 대해서 궁금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 불황형 흑자인데도 왜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상 나쁘다고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쁘다고 생각하죠. 씁쓸하네요. 네.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못 거뒀으니까 당연히 한국 경제 나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국이 최근까지 경제가 회복됐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보면 사실 경기의 침체 국면인데 정부 부서만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여기면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한국 경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한 3%죠. 작년에 3% 유지했다. 공치사 많이 했죠. 올해도 3% 유지했다. 최근까지 견해였었는데요. 지금은 대내 예측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대체로 2.9% 못 미치는 2.8% 정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의 성장률은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3대 예측 기관 IMF, 월드뱅크, OECD 전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 이렇게 내린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국 투자, 증시 투자 관련해서는 3대 평가 기관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투자의 가이드, 안내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경제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 무디스 같은 경우는 3대 평가 기관의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이 2.3%까지 본다. 자, 그러면 2.3% 이상에 간다면 한국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가장 낮게 보는 게 2.8%거든요. 그러면 2.3%까지 내려진다면 자, 2.3% 빼기를 2.8% 하면 마이너스 0.5% 디프레기업이 발생한다. 시청자 여러분, 디프레기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이 내년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순환상에서 보면 경기순환에 이렇게 4국면이 있죠. 아시겠으면 지금 회복 국면이다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경기순환상으로 보도 외국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실 때고요. 또 우리 국민다가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면 90% 이상이 침체 국면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 4월 이후서부터 경기 침체 논쟁이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국면으로 대외 예측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 그 정책 수용층에 해당되는 국민과 그다음에 기업인들은 90% 이상이 정부의 얘기에 관계없이 침체 국면을 인식하고 있다. 이게 한국 경제 현재의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인 90% 이상이 또 침체라고 느낀다니까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를 이렇게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국내에서 보면 오늘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의 비중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는데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상법 개정에서 우리가 뭐 황금지라든가 의결 차등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강화시켜서 한국에 대해서 사실상 그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더 심해졌으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행동주의 헤지 펀드 것처럼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그 적대적으로 M&A에서 사냥하는 이런 분양이 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추세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상법 개정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현상을 한국 경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을 중시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 추세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상법 개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 추세가 자 국내 증시 외국인의 영향력 이걸 윈블던 현상이라는데요. 더 심해졌습니다. 그것도 핵심적인 기업일수록 외국인 비중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코에 의한 윈블던 현상은 더 심해졌던 것이 올해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상법 개정하는 사람들은 뭐냐 대기업만 두들겨 패겠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뭐냐면 법인세를 인상한다든가 아니면은 의결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양상인데요. 한국 기업들 다 이러다가 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한 3면의 내용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다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일수록 외국 기업의 사냥감, 외국인의 사냥감 이치에 놓여 있다. 상법 그렇게 개정되면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금융시장 특히 증시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는데 또 주요 기업일수록 지분이 높아졌는데요. 9월 중순에는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추세적으로 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는 감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네.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감기는 아니고요. 네. 계속돼서 요새 그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성대 결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9월 중순 이후에 2차 남북경제에서 9월 18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서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한 2천억 정도 사긴 했습니다는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5조 원이 넘고 있다 이렇게 보게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판다. 주식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설명회 때 또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은 대거 매도를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이상하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9월 중순에 9조 원 정도 이렇게 매도했으면 제가 매도라는 표현을 쓰지 외자 이탈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외자 이탈로 얘기하는 시각이 참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대학 교수가 이게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자 이탈로 국경에 나갔다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한 1조 원장 달러 베이스로 1대 1000으로 감안한다면 10억 달러당 10원 정도 사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청자여러분 아시겠습니다. 5조 원 정도 달러 베이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 1달러 1000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0억 달러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달러는 1130원대에서 지독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 PD께서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한번 잠시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자 9월 중순에 빨갛게 해가지고 네. 하반기에는 빨갛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매도했던 기간인데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빨갛게 됐지만 9월 중순위에 한번 보시죠. 9월 중순위에 이렇게 보면 1144원에서 네. 오전 이탈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는 1129원으로 깎고 떨어졌죠. 네. 환율이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 5조 원 정도 나갔다면 환율이 한 1200원 그렇죠.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네. 1140원 우리 깎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깎고 떨어졌습니다. 네. 이걸 가장 궁금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주에서 5조 원 정도 이렇게 매도했는데 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일부 증권사가 이렇게 이런 것 틈타서 10월에서 1,200원 정도 올라간다. 정상적으로 1,200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1,129원대로 원달러는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국내 증시에서 5조 원 매도했던 건 매도다. 외자 이탈로 표현은 잘 된다. 일부 증권사가 외자 이탈로 얘기하는데 이건 참 잘못되어 있다. 표현상은. 왜냐? 국내 증시에서 달러 수요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사실 이렇게 외국인이 5조 원 정도 이렇게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고 깎고 떨어질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주식에서 매도한 자금이 국내에 남아있다는 얘기죠. 국내 배당시장에 달러 수요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채권 쪽으로 갔다. 통화증권의 채권을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상수지인데요. 경기 침체에 경상수지가 대규모로 기록하니까 이건 일본의 1990년대에 기록했던 전형적인 이렇게 사실상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이렇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라고 보니까 자 경기는 둔화되는데 불황형 흑자를 기록해? 그러면 뭐냐? 원화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원화가 강세돼서 저주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외에서 우려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한다 하면 지금 뭐 하냐 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감기에 독감이 걸렸다 이렇게 아내들 입장에서 독감이 걸렸다 하면 사실상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얼굴이 노랗게 질려야 부부싸움 할 때 사실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동정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싸움 하더라도 쉽게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이상의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감기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몸 상태는 안 좋은데 남편이 데리시는 분께서 그걸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싸움을 불쾌한다면 이렇게 아내 된 사람 입장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면 왜냐 내 감기에 걸린 이 마음을 몰라주지 않느냐 해서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붉히하면 부부싸움은 심해되고 이렇게 맞지 않을 것을 더 세게 맞는다. 이게 바로 사실 지금 외국에서 우려하는 시각이거든요. 자, 한국이 독감에 걸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노랗게 질려야 원화가 약세돼야 사실상 경기가 풀리는데요. 이 불황형 흑자 때문에 왜냐하면 원화가 거꾸로 강세가 되니까 경기가 더 침체가 돼서
자, 원화가 강세니까 얼굴 표정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더 빨갛게 됐다는 얘기죠. 강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더 침체되는 이런 것이 해외에서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또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4월 이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사실 경기 침체 논쟁이 있었을 게 네. 우리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4월 달에 한번 지적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 침체 논쟁을 했던 시발점이 김광도 지금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 위원장은 대통령, 문 대통령이 하시고, 그래서 경제 최고 스텝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투톱 해당되죠. 장하성 실장, 전 실장이죠. 김동연 부총리, 현 실장 부총리죠. 근데요, 특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경기 무슨 침체냐. 소득주도 잘 돼간다. 잘 돼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사실상 뭐냐,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한국 경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광도 교수의 말씀대로 경기가 점점점 거꾸로지고 지금 위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 약 90%가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단계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의 그 경제 수장들의 한국 경제 진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경기 침체가 논쟁이 되는 시점부터 한계 경상수지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정 PD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경기 경상수지가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위에 경기 침체는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되는데 경상수지는 거꾸로 원게 늘어서 그러네요. 9월 달 거는 108억이 됐습니다. 네. 108억. 그러면 17.7억에 약 뭐냐 6배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처럼 일본이 경기 침체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경제 잃어버린 10년 내지 잃어버린 20년이 겪었던 이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가 지금 된다는 게 이 대목을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불황형 흑자 한국 경제 언론에서 이 얘기 제지적한 적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경기 침체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규모로 기록하고 있다. 근데요,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이 이렇게 빌미가 되는 거죠. 왜 당신 나라들은 경상수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왜 뭐냐 이렇게 워낙 강세를 쭉 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날 한국 한일보에서 환율 조작에 이렇게 가능성에서 조작구에서 회피됐지만 가장 환율 조작구로 지정한다면 중국보다 더 세게 심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경기가 경기 침체되는데 자 침체되면 원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 프라이스 메커니즘 작용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불황형 흑자 때문에 원화가 거꾸로 경기차 강세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 보냐는 사실상 이렇게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다 보니까 정책 여지가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부동산 잡겠다. 그 다음에 뭐냐 대내적으로 자금 이탈을 방지하겠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되면 뭐냐 경기 침체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여지를 주게 한다. 각종 뭐냐 이게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대불균형이다. 다른 게 대불균형이 아니다. 당연합니다. 대내 금리차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대내 불균형이 아니고 이런 것이 경상수지 불균형이다. 대내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외수지와 경상수지 흑자와 한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것 이게 매크로 변수에서 가장 대외수지 불균형이죠. 불균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제 건전도를 얘기하는 성장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과 그다음에 국제 수지를 보면 이렇게 미인도에 해당되는 요게 정마르권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와 경상수지가 대규모로 그렇게 하니까 우그러진 양상이다. 미인도가 아니라 추녀도가 된다. 이게 한국 경제 크게 대외 불균형이다. 대내 불균형이다. 한국 경제 매크로 지표 4대 지표 중에서 이게 일그러진 양상이 그게 불균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을 외국인들이 지적한다. 지역적으로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다. 한국 경제의 이 경제 설명에서 보면 한국 경제 가장 거시경제 4대 목표 간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외국인이 지적한 이게 한국 경제를 바라본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게 아주 신중하게 한국의 본질을 이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가 침체되는데도 불황형 흑자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지가 않는다면 침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1990년대 일본이 대부분 그랬죠. 네. 한국 경제 이렇게 TV에서도 작년에
하이퍼건설 초불확실성 시대 이렇게 네.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많은 화장을 불러드리는 분이 UC 버클리 아이켄 그린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냐?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전형적인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네.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던 이 문제를 또 지금의 아베노믹스를 발생시켰던 근간이 되는 부분을 소위 엔코의 저주라는 표현을 네, 썼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이 네. 재밌습니다. cause 시체다. 네. 언더 전치사 어분의 빌로를 쓰지 않고 언더 깔려 죽는다. 어떻게 깔려 언더가 깔려 죽는다. 더 세이프 헤븐 경기 침체에 오히려 거꾸로 엔화가 강세되네. 세이프 헤븐 엔화가 강세되니까 엔화 강세에 깔려 죽는다. 일본 계좌. 그래서 죽은 시체가 된다. 카스. 네. 이게 앵코의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앵코의 저주가 어떤 상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것을 정피들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이 경기가 침체되면 엔화가 약세돼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된다. 왜 그럴까? 자 1985년 좀 자막을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에 일본이 프라자 협정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G7, G5 국가 간의 엔화 강세 압력.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죠. 왜냐? 프라자 협정 때문에 엔화 강세. 그래서 미국의 경상수지 줄이기 위해서 1대1 그때 당시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프라자 협정에서 엔화 강세를 눌러버리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경기 침체 불황형 대규모 경상수지 하니까 외화 캐시플로우가 좋으다 보니까 엔화 강세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수출이 더 부전돼서 경기가 재침체되는 그래서 시장 여건에 맡겨놓은 앵코의 저주가 걸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가 잃어버린 10년 아니고 잃어버린 20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2012년에 아베 총리가 들어와서 맡기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화가 강세가 돼서 경기가 잃어버린 30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 그때 당시에 발권 역동원에서 인위적으로 엔저를 도매해서 지금 일본 경제라든 이런 게 나왔던 상태거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일본이 경제가 숨통이 터진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한국 경제에서 왜 불황형 흑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시각에서는 전체 일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침체된다. 원화가 약세되는데 원화가 거꾸로 강세된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에 대외적으로 미국이라든가 통상압력을 받고 원화 절상압력을 받는다. 우리 입장에서 대규모 경상수지흑자를 이렇게 줄이지 않고는 뭐냐? 우리가 원화 약세를 도모할 수 있냐? 도모하면 경상수지 격자연설 도모하면 뭐냐? 당신이 이기주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 걸리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프라자 협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금은 그런 협정이 없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이 된다. 그리고 대규모 경상수지흑자다 보니까 우리의 외화 캐시플로우 보면 외화 유동성이 그만큼 달러 유동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오히려 거꾸로 강세가 되는 거죠. 최소한 원화가 절하가 되지 않는 거죠. 일본과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네. 그러면 수출이 부진하다. 예. 수출이 보면 경기가 재침체되는데요. 자, 우리 수출이 왜 이런 얘기가 제기하는지 11월 달 한번 20일까지 수출 나온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 그 10월 달에 22%가 됐는데요. 11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여기 20일까지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 6%, 22%에서 6%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고려합니다. 그리고 미중간 마찰 부분에서는 매일 미중간 마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게 미국으로 수출이고 네. 중국으로 수출이고 전부 중국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은 뭐냐?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하늘색 선이 그렇습니다. 그런 하늘색 거죠? 선은 미국 네. 이제 수출이 되겠죠. 네. 이게 한국 경제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그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 부분을 이렇게 제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네. 대목이 한국 경제 설명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틀 후면은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금통이죠. 지금 뭐냐? 이주열 총재라든가 네. 일부 금통위라든가 대자금 이탈 방지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든가 그다음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자 이탈 방지, 강남 집값 잡겠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시각으로 뉘앙스를 대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리는 걸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앞서 말씀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원화가 가뜩이나 지금 불황형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걸 반영해서 원화가 약세되지 않고 원화가 강세되는데요.
강세되는데요. 여기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원화가 네, 강세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해서 수출이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더 떨어지고 한국 경제가 경기가 침체가 더 빨리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대내 불균형, 미국과의 금리 역전 때문에 사실 자금 이탈 발생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주식에서 5조 원 이탈했는데 해외에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외자 이탈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불황형 흑자 속에 가뜩이나 원화가 이렇게 우리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되는 속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원화 강세 다 된다. 그러면 이주열 실수가 될 거다. 이스 페일러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스 페일러. 이건 뭐냐? 에클스 페일러. 그다음에 앨런 페일러 이런 거 마찬가지로 네. 리스 페일러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한국 경제가 뭐냐?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계기해서 더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전형적인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서 일본이 1990년대에 잃어버린 10년이 겪는 것,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형 복합불황 얘기도 나온다. 이 복합불황은 뭐냐 하면 매크로 사이드의 시장 원인과 정책의 잘못 판단해서 정책까지 혼합돼서 불황이 되는데 복합적 요인에서 된다는 얘기, 복합적 요인에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합 불황이 오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해외에서 보는 한국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는다면 또 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좀 우려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부터 사실 작년 마지막 금통위 때 금리를 올렸죠. 네. 이때도 뭐냐?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의 물가가 불안했습니까? 경기가 좋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냐? 금리를 올렸던 배경에 있어서는 네. 미국과 금리 역전이 되지 않느냐. 일부 금통위원들이. 그래서 네. 금리를 올렸거든요.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두 가지 측면. 금리 올렸는데 자, 한미 간의 금리 역전된 게 0.5% 금리고 지금 0.75% 벌었는데 네, 그쵸. 외국 자본 이탈 나타나느냐? 네. 원달러는 지독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판단이다. 아, 그렇군요. 잘못 판단이다. 네. 두 번째는 거꾸로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올해 들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배경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금리 차가 역전됐다고 해서 네. 이것이 뭐냐. 우리가 과거하다는 것은 외환보유가 그만큼 확충돼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 이 1920년, 1997년의 한국 경제 상황은 다릅니다. 이 증권사 페이퍼도 10월에 우리 국내 증시가 혼란을 하다 보니까 1997년 상황을 하는데 전혀 다르다. 1990년 전혀 다른 얘기다. 그때 당시엔 외환보유고가 300억 달러, 가용을 30억 달러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먼저 일선자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넘는다. 또 각종 스왑 통해서 캐나다의 상시업장을 떠나더라도 이게 1,300억 달러가 된다. 5,300억. 이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부족하면 미네르바 신드롬에서 증권사 페이퍼까지도 1997년 상황으로 간다. 코스피 1,500 떨어진다. 원달러 1,200. 이건 다르다. 그거 관념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되도 0.75%가 뻗으려도 국내 정에서 5조 원 자금이 이렇게 순매되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단순히 금리차가 역전됐다. 미국 자본이 이탈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신흥국들 보시기 바랐습니다. 신흥국들 보면 아르헨티나 왜 구제금융 신청했습니까? IMF에. 그다음에 터키 왜 IMF 구제금융 신청했습니까? 그리고 파키스탄 왜 구제금융 신청했습니까? 자, 요 똑같은 시각입니다. 금리 역전된다. 그러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을 방지하겠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60%까지 금리 올렸습니다. 터키도 금리 대폭 올렸습니다. 파키스탄. 근데 경기는 더 침체됐다. 경제 파탄까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자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뜩이나 불황형 흑자에 의해서 원화가 강세, 경기 침체에 원화가 강세돼서 원고의 저주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자금 이탈, 되지도 않는 자금 이탈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남 집값 잡기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원화가 더 강세된다. 그게 뭐냐? 경기가 우리 수출이 지금 11월 달에서 급락하는 상태에서 수출이 안 되면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물 경제가 더 침체되면 시청자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실물 경제 침체에서 우리 경제 가장 본질적 문제에 해당되는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침체됐을 때 침체되는 것과 대내 금리차 역전돼서 자금 이탈되는 측면과
어디가 더 외국 자본이 더 이탈되겠습니까? 왜 한국경제설명에서 불황형 흑자가 되는데 경기 침체에 대규모 경상수적자 되는데 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왜 주목하느냐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외자 이탈 방지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강남 집가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더 침체된다. 그러면 침체되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외자 이탈이 더 우려되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궁금해해서 왜 대규모 경상수적자 속에 경기 침체는 불황의 흑자에서 왜 한국이 금리를 올리느냐 이 대목이 사실 이렇게 궁금해하는 퀘스천을 그리는 최대 궁금증의 상황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금리 인상에서 내가 금리 인상 일부 금태원이 내가 금리 인상 주장했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께서도 내가 금리 인상 시사했기 때문에 물론 한국의 현행 보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근 그때 금리 인상 시사 발언할 때보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얼만큼 지금 빨리 식고 있는지 또 불황형 흑자에 따라서 경상수익자도 대규모로 100억 달러 월에 100억 달러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는 판국의 경기 침체에 이런 것을 좀 최근에 급변한 상황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금리 인상 문제. 저는 뭐 금리 인상 관련 결국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 주택담보대출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 특히 주택담보대출 지방에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웁니다. 전체 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시각은 하루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뭐냐? 해외에서는 금리 인상분에 굉장히 부정적 시각이다. 여건이 됐느냐? 안 된다. 왜 하냐? 이런 시각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한국투자 설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식 복합 불황을 겪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의문점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